야 진짜 심각하다. 영광여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국어습이 1등급 한 번이라도 맞아본 사람하고 손들어보라 했거든요. 저희 반 아무도 없었어요. 모의고사? 네. 근데 저희 반에 손들어보려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든 거예요. 한 번도. 에이 근데 안 든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든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좀 재수없어 보일까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신호야. 괜찮아. 나 갑자기 희망을 얻었어. 진짜. 그래도 전교과? 만약에 전교에 1등급이 한 10명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을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 11등 해도 2등급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초에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사실 좀 어렵고, 걔네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걔네 바로 밑에. 그러면 2등급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노리라고. 원래 1등급인 애들을 뒤집는 건 쉽지 않아. 걔네의 독해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엉덩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알았지, 예지야? 특히 모의고사 약하면 이번에 작년에 들였던 노력의 한 3, 4배 들이세요. 많이 풀어야 돼. 많이. 자, 일단은 이거 책 버리지 마. 알았지? 혹시 모르니까 집에 잘 간직해 놓고, 우리가 신규 선생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신을 3월 한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교과서가 들어간다고 하면 교과서를 할 거고, 만약 교과서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교과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 안 하고 내가 선정한 수능 교재로 수능 대비 독서 수업을 계속 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아마 과제는 계속 독서가 나갈 거야. 이번 겨울방학 때 독서 7주차까지 풀려있죠. 네. 그거를 내가 언젠가 한번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로 나눠서 2학년 걸 한 번에 줄게. 독서를. 그럼 이미 풀었던 거라도 다시 풀어. 알았지? 이제는 약간 내신형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면서 너희가 알아서 오답을 다시 천천히 해와야 돼. 그리고 2학년 게 그렇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3학년 거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도 안 했지? 너희 봐. 좋아요. 근데 아마 7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 이유는 79번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운데 중요해서 이 질문을 하겠다는 거야. 자, 1문단 볼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자, 이 세 문장으로 줬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나? 기억이 나요? 중앙은행이 어디야? 네, 한국은행이에요.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써, 안 써? 안 써요. 돈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그 돈을 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야. 자, 시장에 돈이 잘 돌아, 안 돌아? 시장에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 맞아. 내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 자, 이자율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겨요. 그러면 그걸 시장에서 돈을 쓰겠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읽는 친구들은 이 세 문장만으로 이 안에 있는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너희는 배웠기 때문에 세 줄이어도 이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나 지금 안 떠올랐다 그러면 공부해야 돼. 아셨죠?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 자, 매수가 무슨 뜻이야? 사다 이런 뜻이죠. 사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는 팔다라는 뜻이죠. 팔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사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안 줬거든요. 안 줬으면 몰라도 됩니다.
인과관계를 안 줬어. 그러면 그냥 이 정보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는 건 뭐 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걸 중앙은행이 사는 거야. 자, 그럼 중앙은행이 그 은행한테 돈을 주겠죠. 채권을 사니까. 그럼 중앙은행이 주는 돈으로 은행을 꾸려 나가는 거야. 은행의 창고에 있는 잔고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대출이 쉬워지는 거야.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채권을 다시 팔았어. 이 은행한테. 그럼 은행은 다시 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 그러면 은행에 남아있는 잔고가 줄어요. 그럼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런 얘기인데 굳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가 되어 왜일까요? 사람 돈을 쓰니까. 얘들아 이거 생각해야 돼. 예금이자가 떨어진다는 건 대출이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건 대출이 쉬워 어려워? 쉬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부담이 적은 거야. 대출 받을 때. 그렇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이자도 오른다는 뜻이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빌려 안 빌려? 안 빌립니다.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옆에 정리하세요. 이자가 하락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 물가는 떨어진다. 이걸 잘 기억해.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 예금이자도 떨어지지만 대출이자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 돈을 많이 빌려서 그걸 시장에서 많이 써. 돈을 많이 쓰면 화폐가 증가하죠. 화폐가 증가한다는 건 물건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예금이자도 올라가지만 대출이자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가 무서워서 대출을 못해.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투자도 잘 못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니까 물건보다 돈이 귀해져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요 인과관계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외워야 돼 이거. 그럼 나중에 더 빨리 풀 수 있어. 자, 이 문단.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자,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지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 시행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선제성이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정책 외부 시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미리 정책을 시행해야 돼. 예를 들어 이거지. 나는 6월쯤에 금리가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부터. 이걸 시행을 해야 그때 가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해봐. 자, 얘들아, 경기가 침체됐다는 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 금리 인하하면 돼. 왜냐? 이자율이 낮으니까 예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써? 시장에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침체가 돼서야 금리를 인하하면 이게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 한참 뒤에 나타나잖아. 그래서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효과가 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다는 건 어느 정도 경기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됐어.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써. 잘 쓰고 있어. 근데 그제서야 금리가 떨어지네.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써. 그럼 경기가 어떻게 돼? 과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과열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경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가만 냅둬도 침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 금리가 너무 뒤늦게 효과를 발휘를 하면 이미 과열이 되어 있는 경기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겠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미리 계산해서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 규칙이란 뜻이야. 규칙으로 삼아서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준칙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만나면 좀 피곤한 거 알죠? 유두리가 없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그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예를 들면 이거지. 지금도 물가 폭등하잖아.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물가 인상을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안심을 해. 다행이다. 이제 안 오르겠지? 근데 이걸 만약에 안 지키면 어때? 신뢰감이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감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 준칙주의인 거야.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심리가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다시 높이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거죠. 내가 물가를 여기까지 올린다고만 약속했는데 이제 슬슬 또 다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 첫 번째, 그래도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유두리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자가 더 많네요. 근데 이 준칙주의는 이렇게 비일관성을 인지하게 되면 신뢰가 훼손된다고 봐요. 그래서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사실 없어요.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죽일 수는 없잖아.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바로 재량주의입니다. 자, 밑에 밑줄.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게 꼭 최선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변동은 생각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칙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굳이 따지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준칙주의는 나고 재량주의는 수빈쌤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튼 그런 거죠. 둘이 섞여야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79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이거 아마 잘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 자, 두 번째 줄.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4%입니다. 금리 4%. 자, 근데 내려가 볼게요. 자, 1분기 때 물가 상승률이 2분기 때, 3분기 때 각각 3%.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분기를 물가 상승률 2%로 유지하고 싶대. 자, 그러면 잡아. 지금 여기서 1분기는 2% 유지가 되네? 문제가 없어. 얘네가 문제죠. 물가를 몇 퍼센트 떨어뜨려야 돼? 1%씩 떨어뜨려야 돼. 자, 근데 선지를 쫙 봐봐. 선지를 보면 지금 금리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너희가 이걸 보는 순간 금리랑 물가 상승률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떠올려야 돼. 지금 당장 안 떠올 수도 있는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자, 근데 1문단에 이 관계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어? 물가 떨어뜨리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금리를 높이면 되잖아. 1문단에 너희가 적어놨잖아.
그쵸? 그러면 2분기랑 3분기 때 금리를 높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선제성이야. 내가 만약에 2분기 때 물가 떨어뜨리고 싶으면 몇 분기 때 정책을 시행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1% 떨어뜨리고 싶으면 여기서도 금리를 유지를 해야 돼. 여기서 했던 금리를. 자,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리가 4%로부터 1.5%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이 1%만큼 바뀐대. 자, 그러면 금리가 1.5% 바뀔 때 금리가 1% 변동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물가 1% 낮추려면 금리 몇 퍼센트 올리면 돼? 1.5% 올리면 되는 거야. 여기 앞에서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금리 올리면 된다고요. 근데 1.5%만큼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금리 1.5% 올리면 물가 1% 떨어지겠지. 그럼 일단 너희는 4번, 5번 둘 중으로 갔었어야 돼. 4번, 5번. 인상으로 가야 돼. 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2분기 때도 이걸 유지를 해줘야지만 3분기 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다? 5번이다. 유지해야죠. 2분기 때도 유지해야 3분기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 이 문제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이걸 잡았으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지문은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런 스타일의 보기 문제. 요거 잘 적어두고 자기가 잘 풀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얘들아, 78번의 정답은 1번이야.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눈 적은 없어요. 2번,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었다. 이 문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그게 여기 1문단이죠. 공개 정책 운영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용어의 정의. 예를 들어 선제적이라는 말을 이 문단에서 개념으로 제시를 해줬어. 그 다음 5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준칙, 그리고 재량주의. 3문단에서 설명을 했죠. 이건 안 할게요. 그 다음 80번. 자, 이거 1번 한 사람. 2번, 3번, 4번, 5번. 자, 지금 나온 게 1번, 5번. 자, 일단 정답은 1번. 자, 5번이 왜 틀렸는지를 볼게요. 얘들아, 재량주의는 탄력적 대응을 좋아해, 싫어해? 재량주의. 좋아해요. 얘는 무조건 유도리 있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돼. 그럼 1번이 왜 맞냐? 기억에서는요, 신축적 대응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야, 준칙이야. 그래서 1번이 적절하다고 본 거야. 대응보다 중요한 건 규칙을 지키는 거야. 준칙주의 입장에서는. 자, 2번은 왜 틀렸어? 그렇지. 재량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어. 자, 3번.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의 견해예요? 재량주의 견해잖아. 순서를 바꾸는 게 낫고, 그리고 사실은 맞아. 순서를 바꾸는 게 낫고. 4번. 이건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둘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재량주의는 준칙을 깬다고 해서 신뢰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준칙주의는 준칙을 깨면 신뢰가 깨진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신뢰를 중요시 여기긴 하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자, 애초에 이 지문은 79번 풀려고 본 거라서 넘어갈게요. 8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예, 2에 나오는 부양은 돌보다라는 의미고, 경제 부양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죠. 자, 뒤로 넘깁니다. DNS 스푸핑 갈게요. 어려웠죠, 이거?